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네, 토요일이기도 하고 주말이기도 한데, 네, 요즘 뭐 한국 사회의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이 주말에 곳에서 많은 집회가 열리죠.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이 국가 상황이 일으키지 어려울 때 되면은 이 과거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다. 여기에 상당한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면서, 그래서 이 재외동포의 이 항일 독립운동사를 좀 정리해서 오늘 뭐 동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이 2월 8일이라서요. 2월 8일. 혹시 뭐 여러분들 2.28 독립선언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다 역사 시간에 주요하게 그 2.28 독립선언서에서 좀 배우게 되죠.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는 2.28 독립선언서는 들어봤지만은 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이렇게 배운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3.1 운동, 그게 이제 3.1 운동의 이제 기미 독립선언문이죠. 이 3.1 운동의 이 기미 독립선언서는 암송을 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주요하게 배웠지만은, 사실 2.28 독립선언서는 이런 것이 일본의 도쿄에서 일본에 유학을 간 유학생들에 의해서 이 발표가 됐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2.28 독립선언서가 상당히 의의가 있고, 그리고 2.28 독립선언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도 한번 좀 그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함축하고 있고, 그거를 또 그 당시에 나라를 잃고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 유학생들에게 울분에 복받쳐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로 정리가 돼서 발표되었다는 그거를 참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그냥 106년 전이죠. 1919년 2월 8일이니까요. 그 시대로 한번 저도 이렇게 돌아가 보면서 한번 2.28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2.28 독립선언서, 네, 이거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1919년 일제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2.28 독립선언서. 네, 인천 투데이가 지난해 2월 8일 기획 보도를 했던 기사 제목입니다. 네, 일제의 심장부, 도쿄죠. 거기서 울려 퍼진 2.28 독립선언서. 2.28 독립선언은 일제강점기 최초로 일어난 순수한 학생운동이다. 그리고 3.1 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한국 독립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1919년 2월 8일입니다. 이 도쿄에 있는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YMCA죠. 거기에서 조선 독립청년단이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2.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제경찰은 강제로 모임을 해산을 시켰고요. 또 독립선언서 발표에 참가한 인원 27명, 뭐 유학생들이겠죠. 이렇게 체포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2.28 독립선언의 이 소식, 그 독립선언서 이 내용은 국내로 이렇게 전해져서 3.1 운동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2.28 독립선언문의 원본입니다. 원본. 네, 이렇게 한자하고 톤은 한글로 이렇게 빽빽하게 쓰여 있는 독립선언문의 내용, 원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우리말로 이렇게 좀 풀어서 쓴 내용,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28 독립선언서에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1895년에 이 청일 전쟁 역사적 배경을 시작을 해서 1897년 대한제국 설립 후
1904년 러일 전쟁, 그리고 1905년 일산의격으로 일제 외교권과 경찰권, 이 국권이 넘어가게 된 상황,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고종 황제가 이제 폐위가 되죠. 그리고 순종을 바지 사장처럼 황제 자리에 이제는 일제가 앉혀놓고,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을 시켜서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1900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895년 이 청일전쟁 이후 시기서부터 1919년 2월 8일,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서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것이 당시 지금은 중국 동부 삼성 지역이죠.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이 길림성 그 지역에서 먼저 작성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대한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됐냐? 조소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소항. 네. 본명은 조용은.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조소항이라는 분은 1887년 경기도 파주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2월 1일, 32살쯤 됐을 때죠. 그때 대한독립선언서를 이 조소항 이분이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생들을 모아서 지도를 해가지고 바로 이 28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서는 앞전에 초고처럼 있었던 대한독립선언서, 네, 요게 이제 밑받침이 됐다. 그리고 그거를 이 조소왕이라는 분이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또 기초로 해서 유학생들, 일본에 유학간 유학생들을 모아서 지도를 하고 그 유학생들을 하여금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네, 이런 배경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유학생은 누구였냐? 네, 이광수, 78년, 백관수 등, 네, 이들이 참여를 했고, 특히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서의 원문을 작성을 하고 영문으로도 번역을 해서 이 독립선언서를 함께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한글과 이걸로 작성을 하고 한문과 섞어서 작성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글이죠. 그 다음에 이게 영어로 이 작성을 해서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데 이렇게 기여를 했다. 네, 이렇게 이광수라는 유학생이 주요하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28 독립선언서가 나오기까지의 좀 과정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8 독립선언서, 본문 제가 보여드렸죠. 그거는 뭐 한문도 섞여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역사학자들이 그 원문을 가장 좀 알기 쉽고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한, 그러니까 편역했다고 그럴까요? 그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2월 8일 발행한 28 독립선언서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4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결의는 실로 세계 최고의 문명 민족 중의 하나이다. 비록 어떤 때에는 중국의 정삭을 받던 적은 있었으나 이는 조선 황실과 중국 황실과의 형식적인 외교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조선은 늘 우리 결의의 조선이요 한 차례도 통일한 국가를 잃고 또 다른 민족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은 적이 없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순치의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앞장서서 승인을 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도 독립을 승인했을 뿐더러 이를 보존하기를 약속하였도다. 네, 이 토두에 나오는 이 문장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천만 조선민족, 그 당시에 인구를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1919년, 1910년 한일 합방으로 한 10년간 일제강점기 생활을 했는데,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하고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이 참마디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구한 역사 한 번도 정말 여기에 보면은 중국의 정삭을 받은 적은 있었으나, 이 정삭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정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중국 고대 사용됐던 달력 그리고 시간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황제가 되면은 황제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연호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국가의 이 통치 기간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영향권에 있는 주변 국가들도 그 황제의 연호에 따라서 이 연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삭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는 이 중국의 그런 그 연호와 시간, 그거를 그대로 이 조선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만큼 중국의 그런 영향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그게 단지 형식적인 외교 관계에 지나지 않았던 거지, 조선은 늘 우리 결의 조선이요 한 차례도 통일한 국가를 잃고 다른 민족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은 적이 없도다. 네, 이렇게 우리 지난 과거에 4,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죠.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순치의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서로 순치, 그러니까 조화롭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895년 청일 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앞장서서 승인을 했고, 여기는 이제 한국의 독립이라고 했는데 1895년은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이제는 고종이 이 대한제국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게, 이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청국을 좀 물리치게 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한반도 이 조선에 대해서 이 지배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이 조선은 이제는 자주 이 독립국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하면서 일본이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는 시모노세키조약 제1조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조약 1조, 이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이 천일 정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의 이 해방군처럼 이렇게 들어온다, 뭐 그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유를 해서 이 조선은 나름대로 이제는 그동안 이 청국에 어느 정도 이 내정 간섭에 있다가 이제는 독립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이 독립된, 어쨌든 독립성이 강한 제국을 이제는 건설하고 나오게 되죠. 네, 그게 전 1897년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일본이 그때는 뭐 청나라에 의해 이렇게 내정 간섭과 이 지배권으로부터 일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준 나라처럼 이렇게 사실 들어왔고, 그러면서 뭐 조선이 이제는 자주 독립국가가 됐다, 뭐 이렇게
또 천국을 향해서 뭐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본,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도 이런 독립을 승인을 했던 그런 시기, 네, 이런 보존을 하기로 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한국은 그 의리에 감동해서 마음을 다잡고 여러 이 개혁과 이 국력의 충실을 꾀하였도다. 자,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여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하니 일본은 한국과 공수 동맹을 체결하여 러일 전쟁을 펼치니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 보존은 실로 이 동맹의 뜻과 한국은 더욱 그 호의에 감동하여 육해군의 작전상 원조는 불가능하였으나 주권의 위험까지 희생하여 가능한 온갖 의무를 다하여서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의 양대 목적을 추구하였도다. 네, 1904년. 네.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가 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죠. 그 만주 지역하고.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청일정리에서 승리를 했던 일본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또 좀 부딪히게 됩니다. 야, 근데 이제 러시아가 1904년하고 1905년 1년 후에 러일전에서 이제 일본이 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기세가 이제 등등해지죠, 일본이.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확장에 반발해서 어쨌든 기습 공격을 펼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쪽은 경북공을 기습 공격을 하고, 그때 이제는 고종 황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 쪽하고 좀 가까웠던 황제가 아건 파천이라고 해가지고, 네, 러시아 공간 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일본이 또 이 요령 지역을 좀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본이 또 승기를 잡고 이제는 한반도하고 만주 일대 지역에서 이제는 주도권을 쥐게 되죠. 이렇게 이제 승기를 쥐고 나서 1905년 9월 5일, 그 당시에 미국의, 그러니까, 네,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이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끝마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러시아는 만주 지역에 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부설권, 그걸 얻게 되고, 그리고 일본은 요동반도에 대한 어쨌든 그 사업, 철강 사업이니까 이 철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의,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죠. 그 보호권이랄까요? 보호권을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은 이 조선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좀 다소지 약간 우호적이고, 대한제국의,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세운 대한제국하고는 어떤 대척점을 서면서 있었지만은, 이 조약이 있으면서는 완전히 이제는 대한제국을 이제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이 한반도를 완전히 자기의 이 보호국에 두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 네, 그때가 이제는 이 러일 전쟁 이후 1945년도 이 분위기다. 이렇게를 이 28 독립선언서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전쟁이 끝나고 러일 전쟁을 얘기를 하죠.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씨와 중재로 러일 사이에 강화회의가 열린, 이게 포츠머스 회의입니다.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의 참가를 불허하고 러일 두 나라 대표자 사이에 임의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의정하였으며,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보존하는 약속을 어기고 나약한 당시 한국 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속여넘겨
국력에 충실함이 좋기 독립을 얻을 만한 시기까지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고 이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어 한국으로 하여금 직접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섭할 길을 끊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이런 조건으로 사법 경찰권을 빼앗고 다시 징병령 실시까지라는 이런 조건을 걸고 군대를 해산하며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 군대와 헌병경찰을 각지에 두루 두며 심지어 황궁의 경비까지 일본 경찰을 쓰고 이리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뒤에 꽤 사리에 밝다 일컬어지는 한국 황제를 내쫓고 황태자를 내세워 일본의 상냥께로 이른바 합병 내각을 조직하여 비밀과 무력 속에서 합병 조약을 맺으니 이에 우리 결에는 건국 이래 반만년에 스스로를 이끌고 도와준다고 하는 우방의 군국적 야심에 희생되었도다. 네, 상당히 좀 만연치처럼 길게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는 한국, 지금 우리의 이제는 현재사를 이렇게 조선이란 말 대신에 한국이라 썼고, 그리고 이 시기가 또 대한제국 시기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국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러시아의,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배제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광화조약, 일본의 이 포츠머스 이 조약을 맺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 종주권을 이제는 인정받게 된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는 한국의 이 조선의 독립을 보존한다, 뭐 이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약속까지 했지만은 이 약속을 러일 전쟁이 끝나고 승기를 잡은 일본은 이제는 조선은 우리가 보호한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이 고종 황제가 만든 대한제국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국 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을 했다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속여 넘겨고 국력에 충실함이 즉시 독립을 얻을 만한 시기까지라고 이렇게 하고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 조선을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전복하려고 하는 반란군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에 대척한다고 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 1800 청일 전쟁 이후에 어쨌든 일본으로부터 자주 독립권을 이제 인정받고 나서 더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조선이 아닌 이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꿨던 그때. 근데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제국자를 붙였으니까 눈에 가시겠죠. 이 고종 황제가. 그래서 마침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승기를 잡게 된 이제는 일제가 무슨 대한제국이냐? 너희들은 이 조선은 우리가 보호하겠다. 대한제국은 우리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때 1905년도 9월달에 이제 을사늑약이 그래서 외교권을 좀 박탈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좀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이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의 손발을 완전히 그냥 묶어놓은 거죠. 네, 그리고 상당한 시기까지라고 해서 사법 경찰권도 빼앗고 또 징병령을 실시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명분을 내오고는 군대도 해산을 하고, 이게 1907년 이죠. 1907년. 그리고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또 일본 군대와 헌병 경찰을 또 각지에 두며 심지어 황궁의 경비까지 일본 경찰을 쓰고, 네,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뒤에 꽤 사리에 발달 일컬어지는 한국 황제, 이전 고종 황제를 얘기를 하죠. 한국 황제 내쫓고 황태자 순종을 얘기하죠. 순종을 내세워서 일본의 상냥께로 이른바 합병 내각을 조직을 해서 비밀과 무력 속에서 합병 조약을 맺으니 1910년도, 네, 그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 결에는 건국 이래 반만년에 스스로를
이끌고 도와준다고 하는 우방의 군국적 야심에 희생이 되었다. 우방은 일본을 얘기를 합니다. 청일전쟁이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의 독립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다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는 승기를 잡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궁극적인 야심을 이렇게 품고 이 조선을,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를 이제는 내쫓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희생이 되었다. 네. 일본에서 공부하기는 유학생들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글을 이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지금의 상황과 좀 많이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니 실상 이렇게 위대한 사기의 성공은 세계 흥망사상의 틀필한 인류의 수치이자 치욕이라 하노라. 네, 자, 일본도 정말 한국 이 그대 조선 황제에서는 사기 행가가 행위를 벌이고 그냥 폭력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네, 이런 거에 성공해서 결국은 한국을 대한을 그 조선을 네, 이렇게 일본이 자기들의 지배 보호라고 하는 명문 속에 이 지배권에 두고 한일 합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당시의 역사, 네, 좀 28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1895년, 그때 이 청일전쟁 이후, 그리고 1904, 5년 러시아와의 러일전쟁, 일본과의 러일전쟁 이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전개된 상황들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앞서 이렇게 좀 정리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후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자주독립 국가임을 인정을 하지만은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기세가 등등해져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중재하에 1905년 9월 5일 미국 뉴햄프셔주 군항도시인 포츠머스에서 이 포츠머스 조약, 러일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이 대한제국에 대한 배타적 지도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로부터 일제는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고 대한제국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을사년인데 대한제국의 위국권을 박탈을 하죠. 고종 황제에 완전히 이제는 그 손발을 묶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 11월 30일에는 일본의 가스라다로, 그러니까 내가 총리 대신이고 미국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당시에는 미국 이 전쟁부 장관인데 나중에는 대통령도 했죠. 서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갖습니다. 1908년 11월 30일 이 두 사람이요.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이, 그리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지배권을 갖는다. 뭐 이렇게 서로 밀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바로 1910년 8월 20일 항일 병합조약. 이 조약은 일본 제국하고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입니다. 이 한일 합방조약,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친일파인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서 조약을 통과를 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이 조약은 전 8월 29일 날 이제는 공포가 됐고, 그리고 이날부로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에 이 국호를 고쳐서 이 조선이라고 칭하게 됐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더 이상 쓰지 않게끔 한 거죠. 1910년도 이후부터. 그래서 다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용어 국호를 사용하게 했고, 그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이제는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은 완전히 넘어가서 이 조선
반도, 그냥 한반도에 이 조선총독부가 생기고, 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행정이 움직이는 이런 일제 이 강점기에 들어서게 됐다. 그래서 1910년 이를 우리 한국에서는 이 경술국치, 네,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다. 이 경술련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국가적 치욕이 이루어진 날이다 해서 경술국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국권 피탈, 국권을 탈취당한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28 독립선언서 내용을 좀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 독립선언서 내용입니다. 이 보호조약을 맺을 때에 황제와 불충한 신하가 아닌 몇몇 대신들은 모든 반항수단을 다하였고, 발표 뒤에도 모든 국민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반항을 다하였으며, 사법, 경찰권의 피탈과 군대 해산 때에도 그리하였고, 합병 때에 이르러서는 손안에 세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온갖 반항 운동을 다하다가 날랜 일본 무기에 희생된 자가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뒤 10년간 독립을 회복하려는 운동으로 희생된 자가 수십만이며, 가혹한 헌병 정치 아래 손발과 입과 혀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일찍이 독립운동이 끊긴 적이 없나니, 이를 보아도 한일합병이 조선민족의 의사가 아님을 알 수 있을지라. 네, 이런 구절이 있죠. 요새 이 보호조약, 네, 보호조약이 일어났죠. 이 보호조약은 1905년 11월 7일 맺은 을사늑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선을 보호해야겠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너희들은 조선을 다스릴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을사늑약을 좀 맺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황제는 이제 고종 황제를 얘기하겠죠.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 네, 불충한 신하가 아닌 몇몇 대신들, 네, 모든 반항 수단을 다해서 그런 보호조약이라고 할 수는 을사늑약에 상당히 반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가 발표된 뒤에 모든 국민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반항을 다하였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의병 활동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이 위급권 박탈, 그리고 어떤 대한제국을 어떤 그거를 모든 거를 다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군대까지 다 해산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맨손을 할 수 있는 반항 활동을 했다. 사법 경찰권도 박탈되고 군대 해산도 박탈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의병 활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1910년 합병 때에도 이르러서 손안에 세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온갖 반항 운동을 다 하다가 날랜 일본 무기에 참 희생된 자가 헤아릴 수가 없다. 날랜 일본 무기. 일본은 정말 뭐 그때 뭐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거의 뭐 미국하고도 뭐 맞먹을 만한 뭐 그런 어떤 천하무적 때였다. 그때는 서양 무기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때 뭐 군대도 해산도 되고 아무 없던 이때 조선인들 정말 맨손으로 이런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우리 지금으로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거의 맞서 싸운다는 거. 네, 뭐 참 쉽지가 않죠. 이 정봉준의 이 동학혁명, 네, 이게 대표적이죠. 예, 죽창 들고 이런 이 소총과 대포를 들고 싸우는 일본은 제국주의를 맞이해서 싸운다는 것. 네, 참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병이 된 이후에도 네, 이렇게 보호조약을 맺은 후에도 10년간 독립을 회복하려고 운동에 희생된 수가 수십만이다. 가혹한 헌병정치하자 손발과 입과 혀의 규제를 받았다. 독립운동이 끊긴 적이 없다. 한일 합병이 조선의 문적이 아님을 밝힌다. 그러니까 1910년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일제의 강점기에 들어서 있는 이 시기에도 정말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의병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 28 독립선언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의는 일본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 폭력 아래 우리 결의의 의사를 거스르는 운명을 맞았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요새 당연히 바로잡기를 세계에 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 세계 개조의 주인되는 미국과 영국은 보호와 합병을 앞장서 승인한 까닭으로 이때에 과거의 오랜 가를 씻을 의무가 있다 하노라. 네, 이 내용을 또 우리가 또 좀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1905년도 을사조약이 있으면서 위기권을 박탈이 됐을 때 우리가 그냥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대한제국이 설립이 되고 나서 1897년도 그렇게 하면서 대한제국학에 대해서 상당히 대치점에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상당히 이제는 대한제국을 그 고종황제를 없애고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는 일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1902년 제1차 영국과의 동맹을 맺고 1905년 8월 달에도 제2차 영국과의 동맹, 영일동맹을 맺고 1911년 한일 합방 이후에도 제3차까지 영국과의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하고 이 조선에 대해서 영국은 중국에서의 이익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는 어떻습니까? 1908년 아까 이 가스라 테프트 이 미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또 확실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28 독립선언서에서 이 미국하고 영국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호와 합병을 앞장서서 승인한 까닭. 예. 일본 일제에 조선에 대해서 보호와 합병을 앞장서서 승인했죠. 미국과 영국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오랜 가오다. 그거는 큰 가오다. 이거를 씻을 의무가 이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1919년 2월 8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영국을 향해서도 그거는 큰 과오였다. 응? 네?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보호하고 뭐 그런 명분으로 했는데 거기에 미국과 영국이 그렇게 앞장서서 승인을 한 것은 큰 가오를 범한 거다. 그를 씻을 이제는 의무가 있다 하면서 28 독립선언서에 분명히 그거를 지적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합병 이래 1910년도 이래를 얘기를 하죠. 일본의 조선 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 시의 선언을 거슬러 우리 결의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대하는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써서 우리 결의에게는 대소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락지 아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도 적지 않이 구속하며 행정사법, 경찰 등 모든 기관이 조선민족의 인권을 침해하며 공공의 이익에 우리 결의와 일본인 사이에 우열의 차별을 두며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실시하여서 우리 결의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며 역사를 개조하여 우리 결의의 거룩한 역사적, 민족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력하고 소수의 관리를 뺀 그 밖의 정부의 모든 기관과 교통, 통신, 병비기관의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이만 써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생활의 지능과 경험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없게 하니 우리 결의는 결코 이러한 무력과 억압을 사용한 국가 장악과 부정하고 불평등한 정치 아래서 생존과 발전을 누릴 수 없는지라. 네, 1910년 한일 합병된 후에 일본 통치 하에 들어간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을 이렇게 28 독립선언서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통치의 정체, 지난 한일 합병 이후에 우리의 결의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대하는 고대의 비인도적인 정책을 썼다. 우리 결의에게 대도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었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허락하지 아니었다. 심지어 종교의 자유도 없고 기업의 자유까지도 적잖이 구속을 했다. 행정, 사법, 경찰 모든 기관이 조선민족의 인권을 침해했고 공공의 이익에 우리의 결여와 일본인 사이에 우열, 그러니까 우리는 2등 국민이고 일본인은 1등 국민이다. 이렇게 차별을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열등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우리 결여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심부름꾼이 되게 했고 역사도 개조를 했고 역사도 개조를 했고 우리 결여의 거룩한 역사적, 민족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력하고 소수의 관리를 뺀 끝밖에 정부의 모든 기관과 교통, 통신, 병비기관의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만 써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국가생활의 지능과 경험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없게 했다.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결코 이러한 무력과 억압을 사용한 국가장악과 부정하고 불평등한 정치 아래서 생존과 발전을 누릴 수 없는지라. 그뿐더러 원래 인구가 많은 조선에 무제한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보조하여 대대로 살아온 우리 교회는 해로 떠돌기를 면치 않게 하여 국가의 모든 기관은 물론이요 사설의 모든 기관에까지 일본인을 써서 한편 조선인에게 직업을 잃게 하며 한편 조선인의 부를 일본으로 흘러가게 하고 상공업에서는 일본에게서는 특수한 편익을 주어 조선인으로 하여금 산업적 발흥의 기회를 잃게 하도다. 이렇게 어떤 방면으로 보아도 우리 결의와 일본과의 이해를 서로 어긋나게 하여 어긋나면 그 피해를 받는 자는 우리 결의이니 우리 결의는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노라. 일제강점기 1910년대 이후에 들어선 일본의 이 조선 통치에 대해서 상당히 차별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낱낱이 세계에 고발하는 듯한 그런 문장을 이 28 독립선언서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동양평화의 견지로 보건대 그 위협자이던 러시아는 이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중이며 중화민국도 또한 그러하며 더불어 이번 국제연맹이 실현되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을 것이다. 요거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이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서가 이제 1919년도에 발표가 됐죠. 1919년도 제1차 세계대전이 그냥 끝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는 파리 강화휘,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각 민족은 스스로 정치 조직과 운명을 결정을 해야 하고 다른 국가나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천명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합니다. 바로 이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의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는 1919년도에 세계사의 변화의 흐름을 좀 반영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동양평화의 견지로 보건대 그 위협자이던 러시아는 이에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중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그 이후의 분위기를 보고 있고 또 중국도 청나라의 이제 시세가 이제 거의 이제 시들해지죠. 그러나 중화민국이 또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번엔 국제연맹이 실현되면서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 국제연맹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예방을 하고 어쨌든 세계의 평화, 이 동양평화의 나라를 만들자 하는 국제연맹기구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할진데 한국을 합병한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 조선민족이 무수한 혁명 전쟁을 일으킨다 하면 일본에게 합병된 한국은 거슬러 동양평화를 교란할 화근이 될지라. 우리 결의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결의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치 못하면 우리 결의는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 행동을 취하여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자유를 위하는 뜨거운 피를 흩뿌릴지니 어찌 동양평화의 화근이 아니리요. 자, 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일제히 합병은 이제 명분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세계 1차 세계대전도 끝나고 전쟁도 끝났고 모든 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내걸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이다. 그러니까 이미 일제히 합병 이거는 이미 이제는 소멸된 거다. 그렇다고 이 뭐 조선 민족이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뭐 강제적으로 어떤 합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다. 그거는 또 동양평화를 교란할 화근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시 국권을 되찾을 것이다. 뭐 그런 거를 이런 의지를 표명한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 동양평화의 화근이 되지는 않겠다. 평화롭게. 네?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자유를 위하는 뜨거운 피를 흩뿌릴지라도 아주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국권을 되찾기를 바란다. 독립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이 문장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병이 없어라. 우리 결에는 병력으로서 일본에게 저항할 실력이 없어라. 그러나 일본이 만일 우리 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 결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설하리라. 네.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우리 결에는 이미 뭐, 거기만한 병력이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저항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뭐 요구를 하겠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28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은 이 무저항 운동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은 이거를 또 일본이 또 탄압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고 이게 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 영원한 혈전을 선언을 한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이렇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결의는 아득히 뛰어난 문화를 가졌고 반만년간 국가 생활의 경험을 가진 자다. 비록 많은 세월 전제 정치의 해독과 경우의 불행이 우리 결의의 오늘로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본보기를 따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뒤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결의는 반드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을 할지라. 네. 뭐 1910년 국권이 일제에 침탈을 돼서 이 10년 동안은 일제의 치욕적인 그런 지배를 받아왔지만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뭐 국가를 다스릴 그런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국가 생활 경험 이런 거를 다 말살시켜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수천 동안 나라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결의이다. 뭐 이거를 천명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세계 평화, 인류의 문화에 공헌한 그런 국가 경영을 해 나가겠다. 일본처럼 일제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겠죠. 이에 우리 결의는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결의에게 민족 자결의 기회를 주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결의는 생존을 위하여 자유 행동을 취하여서 우리 결의의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청년 독립당의 대표자 치팔룡, 이종근, 김도연, 송계배, 이광수, 최근호, 김철수, 김상덕, 백간수, 서춘, 또 윤창서, 네, 이렇게 서명자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그냥 결의문이 나와 있습니다. 결의문 4가지인데요. 우리 단체는 한일 합병이
우리 교회의 자유의사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또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한다. 2. 우리 단체는 일본 의회 및 정부의 조선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해외와의 의결로 우리 교회의 운명을 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한다. 네, 자체의 조선민족 대회를 개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운명을 정할 기회를 달라 이런 거죠. 3. 우리 단체는 만국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결의에게도 적용하기를 청구한다. 오른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한 각국 대사공사에게 우리 단체의 주의를 각기 정부에 전달하기를 의뢰하고 동시에 위원 2명을 만국 강화회의에 파견을 한다. 오른쪽 위원은 이미 파견한 우리 교회의 위원과 일치 행동을 갖는다. 네, 오른쪽에 이제 별도 이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만국 강화회의에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한 민국 강화회의에 우리도 이제 사람을 좀 파견을 해서 어쨌든 거기서는 목소리를 내겠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위원도 조직을 하고 그렇게 활동하게 하겠다. 의지를 표명한 거고. 4. 전항의 요구가 실패될 때에는 우리 교회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한다. 이로써 생기는 참화는 우리 교회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네. 위에 1, 2, 3. 네. 이 결의문 내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일제에 대해서 영원한 혈전을 펼치겠다. 네. 혈전을 펼치겠다. 네. 이건 독립운동. 네, 펼치겠다. 네, 그래서 이 1919년 2월 8일, 네, 이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서 일본 도쿄에서 이 선포된 28 독립선언서 내용, 여러분들에게 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역사적 배경과 곁들여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한번 몇 차례 또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서가 있은 다음에 이제 3.1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변 용종에서는 3.13 운동이 있었고, 연해주에서는 3.17 또 독립만세 운동이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1920년대에 들어서는 결국은 무장 항일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일제가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혈전을 선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에는 무장 독립 투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역사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과정이 바로 2월 8일 오늘 106년 전 일본 도쿄의 28 독립선언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하고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뭐 이거를 이렇게 보고 또 설명을 드리면서 참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하고 많이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뭐 이해하실 줄 압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